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의 일부 문제들을 발표했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8장 2절하고 5절, 8절에 있는 일부 문제들을 박종국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군. 예, 8장 2절, 5절, 8절 발표를 맡게 된 박정국입니다. 일단 8장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 2절 1번부터 4번 문제까지는 선형 변환 txy는 yx로 순서가 바뀌는 그런 변환에 대해서 표준 기저와 순서 기저, 표준 기저 엡실론은 E1, E2, 그리고 순서 기저 알파는 1, -1, 1, -2에 대한 행렬을 각각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선형 변환을 하는데 엡실론, 그러니까 표준 기저에 대한 선형 변환을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기저가 1, 0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쳤나?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것인데 T of E1을 집어넣으면 0, 1이 됐으니까 첫 번째 컬럼을 0, 1으로 채우고 T of E2를 하니까 그러니까 0, 1을 집어넣으면 1, 0가 됐으니까 그 1, 0가 두 번째 컬럼을 취해서 답이 0, 1, 1, 0를 두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 이게 바로 이 선형 변환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 짜놓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행렬을 정의하고 그러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결국은 가우스 호흡법을 하고 나면 나오는 이 답하고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걸 그냥 알고리즘으로 설명해 놓은 거고. 자, 이어서 이거는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거라 그러면은 이 알파에 있는 기저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T 오브 알파 1을 집어넣어서 그 벡터를 이 알파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풀었으면 그 계수가 -1, 0이 나오는 거고 T 오브 알파 2를 집어넣어서 그 벡터를 이 알파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서 계수 C21, C22를 구하면은 -3, 1이 나와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세이지 명령어를 활용해서 구해보면 그 두 개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밝혀서 해보죠. 앞에 게 선형 변환 t에 대한 변환이었다면 3번 문제는 기본 단위행렬 i에 대한 선형 변환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알파로부터 엡실론으로 향하는 변환인데 아까 전에 알파가 1, -1, 1,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로부터 기본 알파로부터 기본 이 기저에 대한 변환이기 때문에 알파에 대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의 반대인 엡실론으로부터 알파에 관한 이 변화는 i에 관한 변화는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은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역행렬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표준 기저와 순서 기저에 의하면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i에 관한 변환인데 알파에서부터 엡실론으로 가면 1, -2가 나옵니다. 또한 t에 관한 변환으로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의 변환을 하면 -1, -3, 0, 1이 되는데
이것을 그 가우스 소법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렬에서 대각화의 가능성을 판정하고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인 경우 대각화시키는 행렬 P와 그에 대응하는 대각행렬 D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행렬 A는 3, -4, -4, 3의 행렬이고, 그리고 이게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임을 보이려면은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그 아이젠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아이젠밸류에 대한 이 아이젠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젠 벡터를 열벡터로 하는 그 열벡터로 해서 그거를 결합시킨 행렬 P를 구한 다음에 그 행렬 P의 역행렬 그리고 원래 행렬 A 그 다음에 다시 그 P를 곱하면은 그것이 대각화되는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쭉 계산을 한 다음에 다음과 이것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대각화시킨 행렬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게 고유값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2차 정사각 행렬이므로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특성 방정식을 보면은 이게 특성 방정식을 보면은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이 0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제곱이 되어 있으므로 중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아니지. 중근이라도 1차 독립 아이겐벡터 2개 가질 수 있지. 근데 실제로 네. 아이겐벡터 구해 보니까 근은 2개 중근인데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봐도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A에 대한 고유값이 둘이고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둘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각각 2개밖에 없으므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그거 확인해 보면은 여기 고유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1이 중근으로 2개가 나옵니다. 아이젠 벡터도 2는 구할 필요도 없고 예. 1에 대해 그러니까 중근인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2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해 보면 1차 독립인 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그러니까 2에 대응하는 걸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 하나, 1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합쳐봐야 2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밖에 없으니까 3개를 못 채우니까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이게 아이젠밸류를 구해보면 6, 3, 3으로 그 3이 중근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위의 문제들과는 달리 아이젠벡터를 구해보면 3에 대한 아이젠벡터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각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문제는 각 행렬에 대한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로서 이 A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대수적 중복도라는 것은 이 람다를 구할 때 이 제곱, 차수와 관련된 것인데 이 1에 대한 차수가 2이고 2에 대한 차수가 1입니다. 이것은 곧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2이고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1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이지로 구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람다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
람다 7 대수적 중복도 2,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1이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문제도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특성 방정식 그리고 행렬의 크기와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각의 고유값 하나가 그 차수 하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차식이므로 행렬의 크기는 총 7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적 중복도 람다 0에 대해서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세제곱이므로 3, 그리고 1에 대해서도 세제곱이므로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의 크기와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것인데 람다 0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 1, 람다 1에 대해서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차수가 8차이므로 8차 정사각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연산 13번, 14번 문제는 선형변환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선형연산자 t는 rn에 대해서 임의 순서기죠. 알파에 대한 t의 변환 행렬 t 알파에 대해서 행렬 t 알파의 고유값을 선형변환 t의 고유값이라 하고 t 알파의 대각화 가능함을 t의 대각화 가능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에 주어진 선형변환에 대해서 t의 고유값을 구하고 t가 대각화 가능함을 보여라고 한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t가 R3에서 R3로 선형변환이 되는 문제인데 t가 tx1, x2, x3가 마이너스 2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3, 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x3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선형 변환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식에 따라서 람다는 0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해보면은 일단 람다 0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해서 세이지를 통해서 쭉 구해보면은 x1이 1, 1,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람다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세이지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이 람다 마이너스 3이 중근이지만 1차 독립인 두 개의 고유 벡터 x2 1, 0, 1 그리고 x3 0, 1, 1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벡터를 통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것이 0이 아니므로 이 0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각 벡터가 1차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번 문제도 t가 tx1, x2, x3가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1 플러스 x3,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로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된 t를 앞에와 마찬가지로 행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합니다.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람다가 1,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은 1에 대한 고유 벡터가 x1, x2, 1, 0, 1, 0, 1,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2에 대항하는 고유 벡터도 이렇게 1, 1, 마이너스 1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 벡터의 1차 독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열 벡터로 쭉 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게 0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t를 대각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모두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앞에
이거 1만 보이고 그 다음에 세 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바로 이렇게 증명을 맞춰도 되겠습니다. 중근인 거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안 하냐, n차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냐 안 하냐는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건데,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겐 밸류를 찾아놓고 나면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 다르면 n개가, 그러면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다 1차 독립인 거예요. 그게 대응해서 나오는 것이. 근데 n차 행렬인데 아이겐 밸류가 n-1개가 다른 게 n-1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가 중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건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 중근이 있는 하나만, 그거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1차 독립이 2개 나오면 n개가 다 있는 거고, 거기가 중근인데 대수적 중복도가 2인 중근인데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가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못 구하면 전체가 하나가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 하고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밸류를 몇 개를 구하든 그것을 다 고유 벡터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 중근이 있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중근이 없을 때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중근이 있으면 그 중근에 대해서만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 않다는 소리죠. 행렬 사이즈가 커져도. 예. 그리고 P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A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생긴 행렬이 서로 닮음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구할 때 행렬 A 세타와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갖고 고유값을 그 주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대각 행렬이 모든 세타와 상관없이 그 일정한 경우에는 A 세타 형태는 모두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A 세타의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고유값이 모두 다름으로 각각의 고유값이 1,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고 고유값이 2개가 나오므로 A 세타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각화한 행렬을 D라고 하면 D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 행렬은 세타와 관련된 변수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A 세타 1은 D와 같고 D는 A 세타 2와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 8.2.2에 따라서 세 개를 결합하면은 이 둘도 닮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그 A 세타 1 닮음 D와 A 세타 2 닮음 D는 이 A 세타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 세타 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세타 2는 P2 역행렬 D P2에서 D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A 세타 1의 이 D를 결합해서 이와 같이 결합한 다음에 이 P1과 P2 인버스를 결합해서 P3 인버스, 그리고 P1, P2 인버스를 결합해서 P3로 놓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꼴이 되므로 A 세타 1과 세타 2가 닮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2 문제는 이 A 행렬이 대각화 불가능함을 보여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쭉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람다가 1이 됩니다. 대수적 중복도가 2인 1이 되는데,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은 람다가 1일 때 이 고유 벡터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하적 중복도가 1이라고 했는데, 기하적 중복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설명해 주면, 대수적 중복도는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중근의 개수고, 기하적 중복도는 요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람다 이퀄 1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라 그래요. 그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에요, 이게. 요게 솔루션 스페이스잖아요, 해니까. 솔루션 스페이스가 아이겐 스페이스야. 그거의 디멘전.
서브스페이스니까 솔루션 스페이스가 서브스페이스가 되잖아요. 그거의 디멘전을 고유값 람다 이퀄 1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라 그래서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것은 서로 주어진 행렬의 디스팅트한 아이겐밸류들을 찾죠. 그럼 각각의 람다1에서 n차 행렬에 k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있다 그러면 람다1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1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고 람다2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2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고 그리고 람다 k의 대수적 중복도가 람다 k의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다. 그 의미는 뭐냐면 대수적 중복도 람다1에게 n1이다. 그러면 n1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거기서 존재하고 람다2에 대해서 그 대수적 중복도가 n2면 그 기하적 중복도도 n2다. 그리고서는 람다 k의 대수적 중복도가 nk면 기하적 중복도도 nk다. 그러면 n1, n2, n3를 쭉 합치면 그게 n이 되고 이쪽도 n1, n2, n3를 합치면 n이 되잖아요. 그러면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행렬이 고유값이 몇 개여도 상관없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n개가 존재하니까 정리에 의해서 그 행렬은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쭉 해왔던 내용이 결국은 요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으냐 아니냐 요걸 확인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쭉 많이 과정해 온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수학에서 이제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모든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하고 같은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P3 문제인데 3 곱하기 3 크기의 대각화 불가능한 행렬을 두 개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솔루션을 보면은 A가 이렇게 나오고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의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람다가 한 개만 나오고 B에 관해서도 특성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이게 람다가 1만 나와서 이 고유값이 하나이고 하지만 고유 벡터가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게 A에 관한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오고 B에 관한 고유 벡터는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가 개수가 부족해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P4 문제입니다. 다음 특성 방정식을 갖는 행렬 A에 관해 생각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특성 방정식이 나와 있고 A번 문제가 A 행렬의 크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아까 전 쭉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이거 n차 정사각 행렬의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는 것이고 B번 문제는 만일 1차 독립인 A의 고유 벡터가 3개 V1, V2, V3 뿐이라면 이 행렬은 대각화가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가 대각 가능한 행렬이라면 대수적 중복도가 기하적 중복도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기하적 중복도가 4가 아니라 3이지.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3개밖에 없으니까 3이죠.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니까 그 람다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는 3인 거죠. 3개밖에 없어요. 네, 고유 벡터가 3개라는 뜻은 이 기하적 중복도가 3개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C번 문제는 A의 각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의 가능한 최대 차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 람다가 1인 경우 람다가 1인 대수적 중복도가 1이죠.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여기의 식에서 봤을 때 넘어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틀렸네. 네, 이게 이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 틀렸죠. 반대죠. 그렇죠? 이것이 대수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가 이게 뭐야? 이퀄하고 오케이.
자, 대수적 중복도,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대수적 중복도가 1이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기껏해야 1. 요건 대수적 중복도가 2지요, 3은. 그러니까 기하적 중복도가 기껏해야 2. 람다 이퀄 4. 그러니까 그 아이겐밸류 4는 대수적 중복도가 맥시멈 4. 이건 아이겐벡터는 무조건 존재해요, 하나는. 근데 1차 독립인 게 2개도 존재할 수 있고 3개도 존재할 수 있고 맥시멈 4개까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5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요게 바로 그 대수적 중복도의 개수까지가 최대한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마무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한 것은 그 각각의 고유 벡터는 기하적 중복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 대수적 중복도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각각의 람다에 대한 기하적 중복도, 그러니까 고유 공간에 가능한 최대 차원이 기하적 중복도랑 같은 의미이므로 람다 3인 경우 2차원, 람다 1인 경우 1차원, 람다 4인 경우 4차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입니다. 만일 A가 대각화 가능하다면 7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의 각 고유값에 대해서 람다 i-ax 제로의 해공간의 차원, 이것을 고유값 람다의 기하적 중복도라 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대수적 중복도와 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려고 하는데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P5 문제입니다. Trn에서 Rm까지의 선형 변환이라고 하였는데, 엡실론 알파를 Rn에 기절하고 C를 알파에서 엡실론으로의 전이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엡실론 프라임 베타를 Rm에 기절하고 D를 베타에서 엡실론 프라임으로의 전이 행렬이라고 하면은 T 엡실론 프라임 그리고 T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X 알파에 대한 X 알파를 베타로 선형 변환, T에 대해서 베타로 선형 변환하면 TX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엡실론에 관한 것을 T라는 선형 변환으로 엡실론에서부터 엡실론 프라임으로 가면 TX 엡실론 프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이행렬 표현을 C라고 했는데 이것은 알파로부터 엡실론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이 베타에서 엡실론 프라임으로의 전이행렬을 D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P6번 문제입니다. 행렬 A, P 인버스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것을 대각화를 하여서 다음과 같이 대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 AX는 B에서 X를 PY라는 꼴로 치환한 경우에 임의의 B에 대해서 해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 A의 AXB에서 X 대신에 PY를 다음과 같이 대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좌측에 P 인버스를 곱하였고 이 P 인버스를 곱한 이 전체의 값이 D이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의 인버스를 구하면은 이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는 여기에다가 P를 곱한 꼴이므로 여기다 P를 곱해서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5절 2차 형식의 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1, 2번 문제는 다음 2차 형식에 대응하는 대칭 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4x제곱 6xz 플러스 9z의 제곱이라는 이 2차식을 다음과 같은 대칭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도 위와 마찬가지로 구하는 식인데 마찬가지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 문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식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 문제는 이 2차 식이 양의 정보 그리고 음의 정보 또는 부정부호 중에 어디에 속한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정리 8.5.3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a가 6,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a이고 xy의 개수가 b이고 y 제곱의 개수가 c입니다. 각각의 a, b, c를 구하고 그리고 이 델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델타는 a, c, b의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이 델타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이것이 부정부호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대칭 행렬을 구해보면 6, 6, 6, 4가 나오는데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부정부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대칭 행렬을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스테이지 상에서 A 행렬을 정의하고 고유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아이젠 밸류가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 양수가 나오면 모두 양수이면은 이게 양의 정보가 되고 다 음수가 나오면은 음의 정보가 되는데 이것은 양수와 음수가 같이 나왔으므로 부정부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열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90이 나오는데 이것은 0보다 작음으로 부정부호임을 또 다른 방법으로 부정부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의 정보인지 음의 정보인지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양의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의 아이젠 밸류를 구해보면은 이게 모두 양수가 나오므로 양의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이젠 밸류를 구해보면은 고유값이 모두 음수가 나와서 음의 정보임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방법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것이 그리고 7번 문제는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극값이라 하면 이게 각 x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x에 관한 편도함수라면 8-8x가 나오고 y에 대한 편도함수라면 12-6y가 나와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x1, y2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x, y는 1, 2가 되는데 그 f1, 2에 관한 그 값을 구해보면은 21이 나오는데 이것은 극대값입니다. P1번 문제를 보면은 행렬 A가 양의 정보이면 그리고 이 행렬 A의 제곱과 이 역행렬도 양의 정보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X 트랜스포스 A, X가 양의 정보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모든 고유값이 양의 실수인 것인데 이 A의 모든 고유값이 양의 실수이므로 A의 제곱의 고유값도 당연히 양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A의 제곱의 고유값이 양의 실수이므로 X 트랜스포스 A 제곱 X는 양의 정보를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 인버스의 고유값은 A의 고유값의 역수이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A 인버스의 고유값도 양의 실수이고 X 트랜스포스 A 마이너스 A 인버스 X도 양의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를 보시면은 시그마 A가 람다 설명해요. 이거는 이제 표현이 틀려서 이게 집합인데 이 설명 계속 하세요.
시그마 A가 람다 1, 2, 점점점 n까지, 람다 n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게 람다 A의 제곱은 각각의 고유값들을 전부 다 제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버스 행렬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행렬은 각각의 고유값의 역수를 취한 꼴이기 때문에 이것에 뭐 부호의 변동 같은 게 없으므로 전부 다 이게 양의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아이겐밸류들의 집합이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면 A 제곱의 아이겐밸류들의 집합은 각각의 것들의 제곱들이고 A의 인버스의 아이겐밸류들의 집합은 이거 스펙트럼을 이렇게 써요. 아이겐밸류들의 집합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라는데 그것은 분수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들은 행렬을 대각화시켜 놓고 보면은 극단적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A가 대각선 행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유값들이 다 대각선 성분에 있죠. 그럼 그거에 제곱을 해주면 고유값들이 다 대각선 성분이 다 제곱이 되죠. 그 행렬 대각선 성분의 그 역행렬은 대각선 성분이 다 분수가 되죠. 그 양이면 다 양이 되는 것이죠. 분수로.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을 대각화시키거나 또는 삼각행렬화 시키면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게 고유값들이잖아요. 그걸 제곱해주거나 분수로 나눠주거나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행렬의 대각화를 알면 다 따라 나오는, 그냥 증명까지도 그냥 따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P2번 문제. n차의 대칭 행렬 A가 양의 정보일 때 각 x, y가 Rn에 포함됨에 대해서 함수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괄호 x, y는 x 트랜스포스 a, y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함수가 다음을 만족함을 보입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함수 xx는 x 트랜스포스 ax가 됩니다. 근데 a가 양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x 트랜스포스 ax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x가 0일 때는 이거 xx가 0이므로 항상 이것을 만족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x, y 플러스 z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만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쭉 풀어보면은 x 트랜스포스 a, y 플러스 z 꼴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배 법칙에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x에 알파가 붙으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알파가 밖으로 나와지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알파가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여기에 그냥 알파로 나온 것이 이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알파 트랜스포즈나 알파나 똑같습니다. 이게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xy가 yx랑 같음을 보이는데 x 트랜스포즈 ay는 x 트랜스포즈 ay의 전체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값이 1,1의 스칼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트랜스포즈해도 똑같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트랜스포즈한 결과가 y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x인데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은 y 트랜스포즈 ax로 돼서 y, x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P3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모든 임계점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임계점을 구하려면 이것을 편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는데 이때 x가 0일 때 일식에 x 0을 대입하면 y는 0 또는 4가 나오고 x가 0이 아닐 때 이 식을 정리해보면 y가 2가 나오는데 이를 일식에 대입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임계점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4번 문제는 임의 2차 형식 fxy에 대한 해시한 행렬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F의 임계점이 만일 0,0인 경우 이 점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델타 1을 2x0, 그 다음에 델타 2를 4x0의 제곱 마이너스 8, y0 마이너스 1, y0 마이너스 2로 놓으면은 델타 1에 0,0을 대입했을 때는 델타 1이 0이 나오고 델타 2에 0,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이 델타가 마이너스 16이 나왔다는 것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2차 형식이 부정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0,0이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닌 안장점 패들 포인트가 되면, 새들 포인트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P5번은 A가 임의의 n차의 정사각 행렬이라 하고, 그리고 QX를 X 트랜스포스 A, X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X에 A의 고유벡터를 넣으면 Q 함수의 결합값이 고유값과 어떤 관계를 가지겠냐는 문제입니다. X에다가 A의 고유벡터를 넣으면은 QX는 X 트랜스포스 AX에 A 대신에 람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람다 X 트랜스포스 X 꼴로 나옵니다. 근데 이 X 트랜스포스 X가 X의 노름의 제곱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QX가 고유값 이 람다의 X 노름의 제곱배만큼의 실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예.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던 저 2차 형식.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을 계속 봐왔죠. 이런 모양 봐온 게 실제로는 여기에 field of value라고 하는데 이게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 field of value를 다루는 게 그러니까 요 집합이 이렇게 생긴 것들 다 모아놓은 거. 그 중에서 요 크기가 벡터가 크기가 1인 것만 다 모아놓은 거. 요걸 field of valu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얼만큼 중요한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가 돼보면, 그리고 사이언티스트가 돼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8.8절 허미시한 유니터리 그리고 정규 행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1번, 2번 문제는 켤레 정치 행렬 A 스타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그 각각의 복소수에 대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트랜스포스 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i에 대해서 부호를 바꿔주고 그것을 트랜스포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행렬 중에 허미시한 행렬을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미시한 행렬이라는 뜻이 A 스타, 그러니까 컨주게이트에서 트랜스포스하는 행렬과 그 기존 행렬 A가 같은 것이 허미시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같음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세이지를 통해서 쭉 구해봤는데 이게 false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게 허미시한 행렬이면은 전부 대각성분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 성분에 이렇게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허미시한 행렬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B는 이렇게 스타를 구해보면 A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는 이렇게 실수로만 표현된 행렬인데, 이것은 컨주게이트를 하지 않지만 트랜스포스를 하면 이게 A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허미시한 행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대각선 성분에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은 허미시한 행렬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허미시한 행렬에는 이게 실수가, 대각선 성분이 실수만 있어야 되는데 허수가 있으므로 이것도 트랜스포스를 구해보면은 A와 A 스타가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F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성분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미시한 행렬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 유니터리 행렬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유니터리 행렬의 정의가 A 스타와 A를 곱했을 때 이것이 I2가 나온지를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1001의 단위 행렬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A 스타와 A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것을 곱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유니터리의 행렬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8번 문제는 이 행렬 U에 관해서 다음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5번 문제를 보면은 X에 대해서 UX의 노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일반적인 행렬의 곱셈 방식으로 곱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것의 노름을 구하면은 각각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UI를 곱한 다음에 각각의 성분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이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7번 문제는 ZII 그리고 W11에 대해서 UZ, UW의 유클리드 내적을 구하는 것인데, UZ를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UW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유클리드 내적은 그러니까 UZ, UW의 유클리드 내적이기 때문에 UW가 앞으로 나가고 이것을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UZ와 내적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을 구해보면은 유클리드 내적이 2i가 나오는데, 이런 풀이 방식도 있는데, U가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문제를 여러분이 바꾸면서 약간 이상해진 건데, 이게 U가 유니타리 행렬이면은 이 랭스를 보존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확인해야 될 건, U가 유니타리 행렬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원래 G의 크기하고 UG의 크기가 똑같아요. U가 유니타리. 그러니까 이쪽 도메인에서 어떤 벡터에다가 U를 곱하면 이미지에 같은데, 모양은 같아도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가. 아이소메트리, 메트릭, 길이를 보존한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유니타리 행렬이 아니면 좋은 성질. 유니타리 행렬이 역행렬 구할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Z와 W의 유클리드 내적을 구하면 이것도 2i가 나와서 위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12번 문제는 그 A 스타와 A를 각각 곱해서 이게 허미시한 행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그 A 스타 곱하기 A가 허미시한 행렬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스타를 해보면은 이게 A 스타 A 꼴로 다시 나타나면서 이게 기존의 행렬과 같아져서 허미시한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이거 위에 문제를 순서만 바꿔서 푼 문제인데, 이것도 스타를 취하면은 기존 행렬과 똑같이 나오므로 허미시한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허미시한 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A와 A 스타의 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A 스타의 전체 스타를 해서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기존 행렬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허미시한 행렬입니다. 하지만 A-A 스타에다가 전체 스타를 해보면은 허미시한 행렬이 이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풀이가 없는데 이거. 그리고 13번 문제는 허미시한 행렬이 되도록 빈 곳을 채우라는 문제인데, 이거 허미시한 행렬이 되려면은 각각의 복소수 행렬의 컨주게이트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트랜스포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A와 같은지를 보면은 그것이 허미시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포즈 하면 1 플러스 2i가 여기로 가고,
여기 컨주게이트 해주면 1-2i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7 플러스 i가 돼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5는 컨주게이트를 해봤자 5이므로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번, 15번 문제는 행렬 A가 유니탈인 것을 보이고 A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다음과 같고, 그리고 A 스타와 A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되면은 이것이 유니탈이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A 스타와 A의 곱을 보인 다음에 이것이 단위 행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A 스타가 곧 A의 인버스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1번 문제입니다. 허미시안 행렬의 대각선 성분이 모두 실수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A가 M에 포함될 때 A가 허미시안이면은 허미시안의 정의가 A 스타와 A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AII의 컨주게이트를 한 것이 AII와 같다는 건, 이 AII가 대각선 성분이므로 이 대각선 성분이 컨주게이트한 대각선 성분이 같으려면은 A의 그 대각선 성분의 복소수가 들어있으면은 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AII 즉 대각선 성분은 모두 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놨는데 이게 허미시안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VI와 VI가 같고 Z와 마이너스 ZI가 같아야 하므로 V가 0이고 Z가 0인 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A가 허미시안이면 IA는 반허미시안 행렬임을 보이는 것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마이너스 IA의 전체 스타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은 마이너스 I의 컨주게이트 A 스타고, 이것은 IA 스타이므로 이것은 곧 A가 허미시안이었으므로 이 A 스타가 A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 꼴로 나타나고, 그 IA 스타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 IA와 같은 것이 반허미시안 행렬의 정의이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3번 문제는 A가 반허미시안 행렬이면 A의 모든 고유값은 순허수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A가 반허미시안 행렬이므로 A 스타는 마이너스 A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X 스타 AX의 전체 스타는 이렇게 쭉 풀어보면 마이너스 람다 X 스타 X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 스타 AX는 A를 람다로 고쳐서 람다 X 스타 X로 되는데, 이것의 전체 스타와 이 람다를 넣은 값의 전체 스타는 이 람다의 컨주게이트를 한 X 스타 X와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람다 컨주게이트 X 스타 X는 마이너스 람다 X 스타 X로 나타나고, 이 둘을 계산하면 이 람다와 람다 컨주게이트 한 값이 0임을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가 복소수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난다면 이것을 컨주게이트 한 것은 A 마이너스 BI이고, 이것을 계산하면 2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인 람다 BI 꼴의 순허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P4번 문제는 A는 허미시안 행렬과 반허미시안 행렬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2분의 A 플러스 A 스타는 허미시안이고 2분의 A 마이너스 A 스타는 반허미시안입니다. 그래서 A를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쓰면은 이 두 개가 없어져서 A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간단한 예를 나타냈고요. P5번 문제는 U가 CN의 단위 벡터일 때 하우스홀더 변환 UIN-2 U 스타를 하우스홀더 변환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니타리 행렬이고 동시에 허미시안 행렬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U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므로
이것의 전체 스타가 U와 같은 것을 보이면은 이것이 허미시한 행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U 행렬과 U 스타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임을 보이면은 이것이 유니타리 행렬임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단위 행렬이 나오므로 U가 유니타리 행렬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6번 문제는 다음에 주어진 행렬 A가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유니타리임을 보이는 건데, A가 다음과 같고, 그리고 이것에 컨주게이트하고 트랜스포스한 A 스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 스타와 A를 곱하면 이렇게 단위 행렬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유니타리 행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와 관련 없이 항상 단위 행렬이 나타나므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유니타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7번 문제는 실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허미시한 행렬은 대칭 행렬이고, 실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니타리 행렬은 직교 행렬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 실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허미시한 행렬은 그러니까 원래 허미시한 행렬의 정의가 A 스타와 A가 같다는 것인데, A 스타가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그것을 트랜스포스 한 것이 A 스타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 성분이므로 컨주게이트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그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스만 시킨 이 행렬이, 그래서 A 컨주게이트를 한 것과 이 안 한 것이 똑같으므로 이 실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허미시한 행렬이 대칭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실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니타리 행렬은 직교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U 스타 U가 I인 게 유니타리 행렬의 정의이고, 위에 이에 따라서 U를 컨주게이트 해도 당연히 이게 모두가 실수 성분이므로 이게 트랜스포스만 됩니다. 그래서 U의 트랜스포스와 U의 곱이 I가 되므로 이것이 직교 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U가 직교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지영 국군이 8장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뭐 대칭 행렬, 직교 행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8장에서 배우는 그 복소 행렬들의 스페셜한 케이스였다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성질들이 다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정리들이 다 뒤에서 복소수 경우에도 다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본 겁니다. 자,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